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한국 무기에 기절한다. 2. 중국의 치명적인 실수. 3. 이런 설계는 생각도 못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9일 테러의 주범이자 오사마 빈 라덴에 이어 알카에다를 이끌던 알자와히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미국의 적은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 엄포했습니다. 이번 알자와히리 제거 작전에 미군의 최신형 무인기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군의 무인기에서 닌자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헬파이어 알라인 X 미사일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알자와히리를 정확히 노리고 발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공격 헬기와 무인기의 주 무장으로 사용되며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차세대 전술 유도 미사일에 공개된 스펙이 무려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성능의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한국산 스텔스 무인기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혀져 한국의 드론 전력을 우습게 보던 중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공습은 부가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미군에서 오랫동안 애용해 왔는데요. 기존 헬기에 주로 탑재되어 운영되었던 헬파이어 미사일이었지만 무인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헬기와 달리 소음을 내지 않는 무인기에서 발사되어 높은 고도에서 내리꽂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죽음의 천사와도 같았죠. 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의 개량형인 헬파이어 알라인 X가 등장하며 개인 목표물을 대상으로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의 스펙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현무, 신공, 천공, 현공 등 뛰어난 성능의 국산 미사일을 수차례 개발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차세대 전술 유도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현궁 대전차 유도 미사일보다 대형으로 한국산 군용 무인기와 FA-50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30km에 최대 운용고도 15km로 사거리 10km, 운용고도 5km 정도인 헬파이어 미사일의 3배에 달하는 성능에 최대 9G의 중력 가속도에서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인기나 FA-50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펙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존 무인기를 이용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만한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군이 무인기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5km 고도까지 내려와 속도를 200 kmh까지 줄여야 했었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발사 직전에 발각될 경우 격추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군용 무인기가 한두 푼 하는 물건도 아니었기에 조금의 대공 무기만 있어도 무인기의 공격적인 운용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이 도입된다면 고고도에서 순식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철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사정거리 3배는 단순히 3배 멀리 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이 지배할 수 있던 공역의 9배 이상의 범위를 무인기의 킬존킬존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의 미군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던 국가들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유도 미사일이 무인기에 장착될 경우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한국산 무인기의 공격력 부재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9, KF-21, K2 등의 한국산 무기들에 비해 한국산 무인기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드론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용 무인기 개발 역사는 무려 197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 시작 후 4년 만에 비행이 가능한 실증기체 솔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84년 국산 무기 개발에 투입되던 예산과 인력이 축소되며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는 듯 했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전 세계의 군용 무인기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군은 걸프전에서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무기사에서 항공모함의 등장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이에 자극받아 1990년부터 무인기 개발에 착수하고 겨우 1년 뒤인 1991년 세계 10번째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군단급 정찰기로 운용 중인 송골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군용 무인기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다목적 중고도 무인기 쿠스 FS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고 속도 360km, 최대 고도 13km, 운영 반경은 500km에 달해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작전 범위로 두고 있는데요. 쿠스 FS는 현재 미군의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를 목표로 설계되었기에 정찰 임무 외에도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폭격기로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쿠스 FS의 이륙 중량이 5,700kg에 달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측에 헬파이어 미사일 400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던 게 곧 실전 배치될 쿠스 FS의 무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시험비행 이전 공개된 공군용 동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가 KF-21의 호위기로 등장했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들과 유사한 형상을 지닌 가오리 X는 KF-21에 앞서 전장에 투입돼 정찰과 대공 무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가오리 X는 2030년에 KF-21과 함께 전력화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단 한 대의 KF-21로 비행 편대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군용 무인기 하면 생각나는 형태의 무인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군용 무인기가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중 독특한 군용 무인기 개념이 바로 자엑스 드론과 군집 드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자엑스 드론을 운용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의 IAAP 자엑스 드론 약 120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공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실전에 여러 번 투입되어 수많은 미사일 포대와 대공 레이더를 파괴했었습니다. 군집 드론은 소형 드론 수백 대가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드론 체계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어 향후 10년 내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미군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3대에서 초소형 무인기 103대가 투하되어 마치 벌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모습을 공개하며 군집 드론의 전력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군집 드론 기술의 선두주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개최지에서 드론 1218대가 밤하늘에 우릉기를 그려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격을 받은 중국에서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며 군집 드론 비행쇼를 선보였는데요.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더니 우수수 추락하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덮쳐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한국군 역시 군집 드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한 이 초소형 무인기들은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군집 비행하며 정찰, 감시, 통신 중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엑스 기능까지 추가되면 미사일, 폭격만큼이나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은 소총, 전투기, 전차와 같은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용 드론이 아닌 싸구려 중국제 민간 드론이 러시아군의 악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기증되었는데 여기에 테이프나 끈을 이용해 수류탄을 싣고 가 러시아군의 머리 위에 떨구어 군용 드론들보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크기가 작아 러시아군이 가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면 소음도 거의 없어 접근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우방인 중국제 드론이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현대전에서 드론들이 활약하며 드론을 잡기 위한 기술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프레데터, 리퍼와 같은 군용 무인기 외의 소형 드론들은 가격도 훨씬 싸고 작아서
현재의 대공 무기 체계로 대응하기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드론 한 대에 수억 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낭비하는 셈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사양길에 올랐나 싶었던 대공 무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대공 무기들보다 짧은 사거리로 외면받았던 대공 장갑차가 대대 드론전 종결 병기가 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짧다고 하지만 소형 드론의 공격 범위보단 넓고 드론을 잡는 데에는 기관포 몇 발이면 충분하기에 대공 장갑차 단 한 대로 수백 대의 드론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론의 등장 전 대공 장갑차는 현대전에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각국에서는 개발을 중단하거나 폐역 수준에 들어갔었는데요. 한국은 북한의 구형 공격기를 이용한 저공 침투를 막기 위해 K-30BO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개량을 거듭해왔었으나 K-30의 개량형인 BO2에는 지능형 공중폭발탄을 사용하는 40mm 기관포와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되고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가 탑재되어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적어도 방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오래전부터 드론이 미래의 전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개된 차세대 공대지 미사일과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만나 대한민국의 적을 공포에 떨게 할 드론 전력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국가 목표는 중동 지역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강력한 군사적 무장을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자체적인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개발을 최우선 국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제재를 받고 있어 현재는 이란과의 모든 교류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우선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2,200달러로 베트남의 국민소득 2,800달러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2,600달러보다도 낮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가나의 2,300달러보다도 낮습니다. 이란은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국가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향해 미납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를 갚으라며 재촉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는 우리 돈 9조 원 수준으로 한국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란에게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를 수입하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한다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달러를 이용하는 결제망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란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고립을 자초하고 더 나아가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역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배타적이었던 이란이 최근 동맹이라 믿었던 중국에게 뒤통수를 당한 뒤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수주의 언론사에서는 지난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한국 선박을 납포해서라도 동결 자금을 받아내야 한다는 등 강경한 주장을 했었지만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면서 한국에게 석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크게 대인 이란이 무슨 이유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쏠린 틈을 타 이란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미국 재무부에 의해 무더기로 발각되었고 한국 시간 7월 11일부터 제재가 시행됩니다. 여기엔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 11곳이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회색지대 무역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악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이란의 석유부 장관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경로로 원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하루 1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주장하는 회색 시장은 공식적인 석유 거래소를 통한 판매가 아니라 추적과 감시가 어려운 직거래를 이용한 시장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색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공급자인 이란은 정식으로 판매되는 국제 원유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상당수는 해상에서 환적하여 중국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이란산 석유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20% 이상 낮게 부르며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상당한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측이 이란과 비슷하게 시장 가격보다 헐값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공급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는 시장 가격보다 10%가량 저렴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로 풍족해진 중국은 이란산 원유는 러시아산보다 유통거리가 길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다며 러시아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아니면 석유를 대량으로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국제표준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 원유보다 저렴한 가격의 헐값으로 석유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란이 울며 겨자먹기로 러시아산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자 중국은 러시아를 압박해 이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이라 말하던 러시아와 이란을 이용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와중에 이란은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핵심 고객이던 한국에게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출 대금은 나중에 제재가 풀리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니 한국과 같은 기존 거래국들에게 막대한 양의 석유를 시장 가격에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기조 1차적인 원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곡물 가격부터 공산품 가격까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이 유발되기에 외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지금처럼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현재 제재를 받는 국가이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 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으로 낮춘 뒤에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으며 미 국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물가 상황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제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재 완화 운을 띄우자 이란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장관은 석유 매장량 3위인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게 국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핵 개발 포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돌려받지 못한 석유 결제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으로 무려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때 한국은 이란산 석유를 20% 가까이 수입했을 정도로 큰손 국가였기에 이란이 한국에게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수백억 달러의 결제대금이 쌓이게 됩니다. 이란의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하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고금리 현상으로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는 와중에 석유를 외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이자로 수십조 원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석유 외상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국제사회에 늦게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한국은 더 오랜 기간 무이자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굉장한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현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중국에게 20%나 저렴한 가격으로 헐값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며 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석유 거래가 발각된 기업들은 해당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외상거래나 다름없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란은 중국이라는 시장에 한정되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에 외상거래를 한국으로 확장해 살 길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들이라면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제재가 풀리더라도 결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신용도가 좋고 한때 이란산 원유를 20% 이상 수입하던 단골 고객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란의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결제대금 미납으로 일부 이란 국민들은 한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를 맞이한 이란이 자동차와 스마트폰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사라지며 중국산 제품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이란 현지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점유율은 부동의 1위였지만 제재 이후 이란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한국산 제품들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제품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란 현지에선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란의 상류층이나 고위층에선 한국 제품을 인접 국가들로부터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굉장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결혼하는 경우 혼수용품으로 인접 국가에서 직수입한 한국 제품이 최고 인기일 정도로 석유 수출 대금 미납과는 무관하게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해도 나중에 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를 향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서도 좋은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이란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등 핵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까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포기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유는 동결자금이 매우 적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7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700억 달러 혹은 7천억 달러 수준의 동결자금이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 이란은 그동안 고집을 제쳐두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석유 외상 정책은 동결자금 금액을 늘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야심찬 프로젝트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초된 것처럼 보이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KF-21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얻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격에 맞으려면 항공모함이 58,000톤급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형 중형항모 건조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관영 방송국이 특집으로 보도할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군 전력 분석 시험평가단에서 공개한 논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 규모 최적화 연구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는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모의 항공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기존 건조하기로 계획되었었던 한국형 경항모를 포함해 11개 국가의 19개 항공모함을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0만 톤이 넘어가는 미국의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부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프랑스의 샤를 드골, 중국의 랴오닝 등 현존하는 대부분의 항모가 포함되었는데요. 여기에 국력은 인구와 군사력이 포함된 국가역량 종합지승크, 경제력은 국내 총생산 GDP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논문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의 효율성 점수가 1이면 적정 규모, 1을 넘어가면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효율성 점수 1을 달성한 항공모함은 8개였고 11개는 1을 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경항모는 11.062점으로 국력에 비해 작은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만 톤급 경항모로는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력에 맞는 효율적인 항공모함의 규모를 도출해냈는데요. 길이 279m, 폭 68m의 만재배수량 58,300톤급의 중형항모가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한 항공모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와 맞먹는 크기이죠. 그렇다면 이 58,000톤급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얼마나 탑재될 수 있을까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존재하는데요. 다름 아닌 프랑스의 신형항 공모함 P-8DCNS 모델입니다. 프랑스에서 차기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모델로 59,000톤급의 길이 284m, 폭 72m로 연구 결과로 도출된 한국형 항공모함의 조건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를 이용하는 캐토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KF-21 보라매를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 군의 요구와도 일치합니다. 프랑스는 본 항공모함의 라팔 전투기 3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 해상작전 헬기 5대, 총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항공모함에도 최소 30대 이상의 KF-21과 조기 경보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가 20대 정도의 조기 경보기도 탑재할 수 없었던 기존 경항모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없는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에 애초에 경항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건조할 거면 대한민국의 국력에 적합하고 확실인 전력이 될 중형항 공모함이 적합했다는 것이죠.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되면서 중형항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까지 6에서 8년이 소요될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요. 최근 중국 군함의 우리 영해 침범이 잦아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해군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침략적 행보가 계속되며 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까지 진수한 중국 해군은 항모전단을 내세워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는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방정보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군함은 260여 척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군함이 우리 영해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어 진입한 횟수가 아니라 진입한 군함 수로 집계했다고 밝혀 총 영해 침범 횟수는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여 척의 활동이 포착되어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 가장 많은 중국 군함이 포착되었으며 중국 잠수함까지 우리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 항공모함까지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우리 관할 해역의 각 1회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2회에 190km까지 접근했었고 지난해에는 단 1회 뿐이었지만 우리 영해로 100km 가까이 접근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회였으며 단 70km 떨어진 근거리 해상까지 진입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새로운 이지스함과 후위함들을 건조하여 전력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의 항모전단에 맞서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한국이 중국 최신의 항공모함에 맞먹는 중형항모를 건조하려 한다는 소식에 중국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DX 코리아 2022에서 한국형 함재기 KF-21N의 모형이 공개되며 이를 함재기로 하는 한국형 중형항모가 건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항모 탑재, 전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 결과에 따라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은 의회에서 KF-21을 함재기로 하는 중형항모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형항모 건조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KF-21N과 한국의 중형항모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에서 한국이 중형항모를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KF-21 함재기 모델의 모형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제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 버전으로 개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관계자는 F-35B를 함재기로 바로 운용할 수 있지만 유지 비용도 비싸고 무장 탑재량도 적고 비행거리도 너무 짧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에서 자체 생산한 전투기인 KF-21은 이미 7월 19일 충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당일 30분 동안 비행을 했으며 순항 속도로 비행했지만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KF-21N은 기본 모델에 비해 날개 크기를 키워 양력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제 항모에서도 이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N의 재원을 살펴보면 경항모와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경항모를 중형항모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결국 KF-21N은 수직 이착륙이 불가능해서 경항모에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각하게 뒤처진 육상자위대와 달리 해상자위대는 전력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항모 건조 계획이 좌초되었다는 소식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비웃고 있었는데 일본도 가지지 못한 중형항모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기가 죽은 듯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특히 육상 무기는 계속해서 팔리고 있고 K9 자주포는 베스트셀러, K2 전차는 레오파르트 1을 잡고 EU 표준 전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다른 육상 무기도 그만큼 팔리고 있고 개선점을 발견해 기술을 축적하고 있기도 하지. KF-21이 저렴하다면 그리펜 전투기의 자리를 빼앗으며 많이 팔릴 것 같아. 무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정말 국제적인 세일즈에 뛰어나. 일본은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T-50 훈련기로 미국 업체들의 협력을 얻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손에 넣었다. 서서히 노력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었어. 일본 방위성이나 관료 조직은 문과 출신이 으스대며 효율이 떨어지고 수출도 안 되고 기술자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T-50은 설계를 미국 록히드 마틴에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스스로 제트 엔진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에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한국산 좋은 점은 가격밖에 없잖아. KF-21을 누가 사가겠어? 언제부터 일본은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 이미 한국은 여러가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항공 무기에 관해서는 일본을 오래전부터 추월해 저쪽은 이미 전투기의 시제기가 하늘을 날고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양산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실증기만 있고 차기 국산 전투기는 아직 설계조차 완성되지 않았어. 어떻게든 흑잡아보려 애쓰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무기 산업에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현실을 대부분 알고 있는 듯합니다. KF-21이라는 성공한 문기 프로젝트 하나로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전력까지 비약적으로 증강시킬 기회를 얻었습니다. 향후 KF-21N이 탑재된 중형항모가 완성된다면 우리 해군에 무너지지 않는 중추가 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태평양을 누빌 21세기 거북선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